中国共产党第20次全国代表大会15号下午在人民大会堂举行预备会议。习近平同志主持会议。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16일에 있었던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보고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년 전인 19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시간이 넘게 보고문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에도 채 못 미쳤죠. 1시간 5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도진에게 시진핑 주석의 보고문 전문이 배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의 분량과 이 보도문의 분량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문 쪽이 좀 더 양이 많았다고 하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의 한 지인분께서 이 보고문을 곧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추스리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 주석은 먼저 중국 공산당이 2개의 100년 목표 중에 이제 샤오캉 사회 건설은 완성했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 100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 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지난 19차에서 자구수정을 해서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이 목표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완 통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시진핑 주석의 보고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 주석은 지난 통치 기간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했는지 하나하나 열거를 했는데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이 됐다는 것. 둘째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빈곤 퇴치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했다는 것. 이 3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과거 100년간 노력을 해왔고 이제부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그 교차점에서 가로 열고 자기가 가로 닫고 빈곤 퇴치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100년 목표 하나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는 이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그리고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을 했고 이제는 본인이 주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이행해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제시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 사상으로 당 지도력을 강화해서 당 중앙을 확보했고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면서 통일된 지도력을 통해서 당이 전체 국민을 총괄하고 핵심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지도자가 내가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면서 통일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받았을까요? 아마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소리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의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구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을 지도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다 라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만일 시진핑 그룹의 반대 진영에 속해 있다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 근저에 어떤 의미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른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 주석은 인민민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서 법치를 추진해서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민민주란 말은 제 생각에는 이런 논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첫째,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산당. 따라서 공산당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인민민주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라는 말은 결국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논리겠지만 여기 중국 분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원래 봉건 전제 체제에 대항해서 권력자들에게 대항해서 인민들을 대변해서 투쟁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곧 인민의 대변자인 겁니다. 그리고 법치라는 단어의 의미도 우리와는 사뭇 좀 다릅니다.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직 아니죠. 그래서 중국에서 자주 있는 논란 중에 법이 먼저냐 당이 먼저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답은 시진핑 주석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법치라는 단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시 주석 그룹이 다른 파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이럴 때 많이 거론되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법치라는 말은 표면 논리로서는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거버넌스를 합리화하는 이런 명분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권력그룹이 경쟁그룹을 구속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홍콩 마카오 관련해서는 일국양제를 실천하고 있고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고 마카오 사람이 마카오를 다스리는 고도의 자치권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의 홍콩 사람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홍콩의 자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공산당의 체계에 순응하는 범위 내인 것이죠. 그러면서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안관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한다고 다시 표명했죠. 그리고 해외 언론들이 혹시 나올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대만 무력 통일을 하지 않겠다, 또는 대만에 대해서는 평화 통일만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은 전혀 없었죠. 거꾸로 무력 수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발언만 있었습니다. 외교면에 대해서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일방주의에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패권주의라든가 일방주의는 모두 미국을 지칭하는 거죠. 일방주의는 다방주의,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상의해서 정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그런 뜻으로 최근의 국제적 이슈를 미국이 뭔데 혼자 막 결정을 하냐,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비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특색 대국 외교라는 것의 의미는 미국에 대항해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랑 외교가 앞으로 계속된다는 그런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부정부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정책을 지속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 보고에서 그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은 소위 4개 전면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속에 당이 칠한과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난 자기혁명의 두 번째 답을 찾아서 공산당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이렇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 말은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혁명, 자아혁명이라는 마오쩌둥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설명드리려면 이야기가 좀 새길로 좀 빠져야 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금년 초 1월 18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이 역사적 주기율, 역사적 주기 법칙,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주기 법칙 또는 주기율이라는 것은 부총리까지 지낸 적이 있는 중국의 근대 교육가 황옌페이라는 사람이 당시 중국 공산당이 혁명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신중국을 설립하기 전에 중국 공산당들이 당시에 모여있던 야오동, 그러니까 황토호원의 동굴을 파고 이렇게 만든 집이죠. 거기 기거할 때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황옌페이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역대 왕조는 주기적으로 흥망성쇠를 겪고 그 과정이나 단계가 다 비슷하다. 그리고 모든 왕조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주기를 우리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황옌페이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그 기초가 계급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변증법적 진화를 하다가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계급 갈등이 해소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의 기초에서 성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왕조가 이 역사적 주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 말은 어떻게 들으면 중국 공산당 일당 전제 체제라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대답한 것이 상당히 명쾌합니다. 마오쩌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다. 우리는 이 주기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답은 다름 아닌 민주다. 인민들이 정부를 감독하게 한다면 정부가 감히 이를 허투루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와 인민이 각자가 자기 할 바를 다 한다면 국가가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공산당 일당 전제를 합리화해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는 인민민주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은 국회의원이 그리고 언론이 정부와 권력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지만 중국 상황에서는 이 감독 통제의 역할을 공산당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상황에서는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시진핑 주석은 바로 이 역사 주기율 이 이야기에서 자아혁명, 우리말로 하면 자기혁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기혁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당위성을 주장을 했죠. 시진핑 지도부에서 경제적 정책이 공동부유라면 정치적 이념 중에는 이 자아혁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 주석이 매우 광범위한 규모로 대규모로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반발을 억누르는 논리가 바로 이 자아혁명, 자기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전국에서 모인 공산당 대표들에게 앞으로도 공산당 내 부패 척결은 계속될 것이고 자신의 리더십을 따라야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일은 아닌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에 부쩍 인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문에도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내용은 마르크스주의가 중국 공산당의 근본 지도 사상임을 재천명한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유제를 도입한 3개 대표나 상하이방 그룹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 주석은 세 번째 이슈, 사회주의 현대화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백년 목표,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은 아마도 다음 몇십 년간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좌우할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는 형식 논리를 보면 모든 인민의 공동번영,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의 현대화,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2035년까지 실현하고 2015년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아마 2045년에서 2050년 정도 부강하고 민주문명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이렇게 2단계로 달성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부터 5년이 바로 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타이완 통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뒤따르는 시진핑 주석의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것은 새로운 발전 패턴과 고품질 발전이었습니다. 고품질 발전은 최근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것은 중국이 이제는 그동안 해오던 양적인 경제 발전, GDP 성장률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기술 혁신이라든가 창조 경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이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 이것은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강조된 것이 산업사슬 공급망의 유연성, 그리고 안전수준, 그리고 안전수준의 향상 이런 거였고요. 도시 및 농촌의 통합,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이런 거, 그리고 경제 효과적인 품질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같이 촉진한다는 것. 그래서 공급망 안보와 도농통합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공동부유적인 그런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네트워크 강국, 디지털 중국 건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농업 강국 건설을 이야기할 때 전방위적으로 식량 안보를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억 무의 경작지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히 지켜서 식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18억 무라는 최소 경작 면적을 유지한다는 정책에 따른 거죠. 그러면서 시 주석은 자기 밥그릇은 자기 손에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와닿는 말이죠. 시 주석은 이제 과학, 교육, 그리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고 인재가 제1의 자원이고 혁신이 제1의 동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국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 혁신 생태계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말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기술 경쟁에서 미국에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기술 확보가 불가능해질수록 기술은 자체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력이 되는 겁니다. 기술 인력. 앞서 얘기한 인민민주를 더 강조해서 시 주석은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노동자 농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앞에서 인민민주 독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는 시 주석의 이 말도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시 주석이 한 다음 문장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고 그리고 인민의 정치 참여고 민주를 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에 신뢰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상당히 이상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신뢰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은 상당한 왜곡으로 보일 수 있겠죠. 보고는 또 협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적 발전을 촉진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 그리고 정치 협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를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파 및 무소속과의 통합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가 중국화의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제도상으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 기독교,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화 그리고 사회주의의 범주 아니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7번째로 시 주석은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견지하고 법치 중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벌써 몇 년째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치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입니다. 이 법치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여기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 역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말은 문화적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볼 때 목전의 중국인들은 문화적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과 각 민족이 단결하고 공덕의 사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중국 문명의 전파력을 높이고 중국 문화의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파하며 신뢰할 수 있고 귀엽고 존경스러운 중국 이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귀엽다 또는 사랑스럽다 이 표현은 중국어로可爱日
번역한 건데요. 시 주석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중화권에서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하는 이런 말들은 모두 정책부서와 이념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나온 단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로서 등장했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9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민생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첫째, 둘째 할 텐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목전의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민생이라는 단어의 프라이어리티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아무튼 시 주석은 가장 중요한 요지로서 민생 관련해서 공동부유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죠. 저는 여기서 소득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한다. 이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규범화라는 말이 중국어에서는 질서 정연함과 체계화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한다는 것은 중국 사회의 시각에서 정상적으로 중국 사회 질서에 맞춰서 부를 축적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부정문으로 만들면 또 이해가 쉽거든요. 중국적 사회 질서에 어긋나게 부를 축적하게 하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야 기회는 공평해질 것이고 노동자들이 근면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질서를 규범화한다는 말은 얼핏 보면 부자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나? 공산혁명은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21세기고 개혁개방을 천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100년 전에 마오쩌둥 시절의 공산혁명 스타일을 추진할 리는 없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말은 뒤에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한다는 것과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하면 부의 축적 과정 그리고 결과가 측정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득 분배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든 분배 질서를 정책에 따라 규범화할 수 있게 되겠죠. 10번째는 그린 정책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녹색 저탄소 산업을 발전시키고 녹색 소비를 권장하고 녹색 저탄소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형성을 촉진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석유의 수입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줄여야 하는 그런 전략적 필요가 숨어 있겠죠. 11번째로 시 주석은 국가 안보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주창을 했습니다. 물리적 안보와 이념의 안보, 또 구체적으로는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 중요 산업 공급망의 안전, 이런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는 건군 100주년의 분투목표 실현, 그리고 국방 및 군 현대화를 외쳤습니다. 군의 현대화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요구라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체계의 현대화 및 국방과학을 강조를 했죠. 13번째로는 일국 양제를 견제하겠다는 것과 조국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통일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최대한 성심성의껏 타이완의 평화 통일에 노력하겠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상황을 본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일국 양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타이완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비웃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요 매체들도 중국의 타이완 무력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불행한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완 통일을 선언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전 세계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인지 시 주석은 그 바로 다음에 중국은 세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는 말을 14번째로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 냉전식 사고, 내정 간섭, 이중 기준 모두 미국을 비난할 때 썼던 말들입니다. 이것들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전쟁은 타이완으로 끝나고 더 이상 영토의 야심은 없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게 중국의 타이완 무력합병은 내정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면 다자주의가 되는 건지 일방주의가 되는 건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주석은 다시 공산당 이야기로 돌아와서 확고부동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정하게 다스리겠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 당 건설을 위한 새롭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추진한다고 전국의 중국 공산당 대표들에게 말하자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게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장기 집권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혁명, 자아혁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패가 존재하는 한 반부패 투쟁은 멈출 수 없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보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단결을 강조했고, 공산당은 인민들의 비판과 감독을 받으면서 항상 인민과 호흡하고 운명을 함께하면서 전국 각 민족 인민들과의 대단결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국내외 중국 자녀들의 대단결을 강화해서 중국몽을 함께 이루는 강력한 힘을 형성하자고 외쳤습니다. 특히 청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는 말을 덧붙였죠. 중국 청년들의 청춘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이 긴 보고문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하여 분투하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